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 시험대비 예금 일반 암기 특강 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북적북적 교재의 제1권입니다. 1권에 보면 개념어 퀴즈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초성 퀴즈가 있고 그렇습니다. 단원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하나씩 또 격파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이 금융경제 일반입니다. 금융경제 일반이 뭐 시험에서 나오는 빈도로 보면은 뭐 되게 많이 나오는 단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석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도 기본적인 베이스 이 배경 지식들을 알려주는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요 부분 또 철저히 좀 봐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암기해야 될 부분들 꽤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경제 일반 첫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챕터 1은요, 국민경제순환과 금융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개념어 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어 퀴즈를 푸실 때는 빠르게 읽으면서 대답을 빨리빨리 떠올려 보는 겁니다. 우리 문풀에 들어가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에서 시간 많이 뺏길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금 일반 할 때 그럴 때 시간 좀 단축하면 좋잖아요. 그 연습,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이제 빠르게 쳐내시기 바랍니다. 가계가 생산 요소를 공급하고 분배받은 소득 중에서 소비를 제외한 부분으로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루는 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이것을 바로 저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가계가 아이고 파란색이 됐네요. 가계가요. 자 보세요. 가계가 소득을 거두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소득을 거두면 이걸 가지고요 소비합니다. 가계는요 소비하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쵸? 예, 그렇긴 한데 지금 번 거 금일 벌어 당일 써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내가 돈을 못 벌게 됐을 때 이런 때 대비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예기치 않게 또 목돈이 들어가야 될 뭐 사고가 있거나 아니면 큰 나만의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 대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소득을 거두자마자 바로바로 다 그냥 금일 벌어 당일 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냐면요 저축을 해두는 거죠. 현재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이것을 미래의 소비분으로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은 소비 플러스 저축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뤘다 이 부분은 저축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1년간의 국민 총생산과 지출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이 모두 뭐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일치한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이를 갖다가 삼면등가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국민소득이 그거를 생산의 측면으로 보든 아니면 지출의 측면으로 보든 분배의 측면으로 보든 다 동일하다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생산국민소득은 이제 Gross Domestic Product GDP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고 국내 총생산이라고 부르죠. 국내 총생산까지 써드릴게요. 국내 총생산 개념으로 보는 거였고 그 다음에 지출국민소득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는요 가계의 소비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민간소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 방식대로 자 민간소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업도 민간이잖아요. 그 민간 투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거기다가요 정부가 쓰는 돈도 있잖아요. 그 정부 지출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순수출이 들어가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출국민소득을 봤었고 분배국민소득이다 그러면은요 이제 토지 제공에 대한 대가인 지대나 임대료 같은 거 얘기했었고요. 여기다 플러스 노동 제공에 대한 대가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본 제공에 대한 대가가 있었죠. 자본 제공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이자 또는 배당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자나 배당금으로 보시면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러고도 남는 게 기업에게 남는 게 있으면 그걸 이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윤까지 더하면 분배 국민소득이 됩니다. 자, 얘네들이 다 각각 계산된 것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산출해 보면 같은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를 국민소득,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금이 부족하거나 여유가 있는 사람과 금융회사 간에 돈을 융통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가 뭐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돈의 흐름이 되겠죠. 이게 바로 금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요 이거 공부할 때
화폐는 뭘까요? 그럼 화폐는 돈, 그 잡채 이렇게 받고, 통화가 뭐냐? 그러면은 통화는 유통되는 화폐인데 이 화폐를 량으로 보는 것이죠. 량으로 보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금융이다 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돈이 흘러다니는 모양이에요. 돈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폐와 통화와 금융, 이 개념을 통해서 금융이 무엇인지 그렇게 살펴봤었어요. 자, 그리고 자금을 공급하려는 자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사이에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냐 그랬는데, 아니 이게 자금을 공급하려는 자와 자금의 이제 공급자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금의 수요자가 만나서 금융거래를 한대요. 그 장소래요. 장소라고 나오면 무조건 요건 이제 시장이고요. 앞에서 보니까 금융거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답을 딱 금융시장이다.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초성 퀴즈로 넘어가 봅니다. 모든 문항을 다 찝어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모든 문항을 다 찝다 보면은 어떤 단어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해서 중요한 것들 뽑아서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난 이거 이해가 안 됐는데요. 이거 한번 찝어줬으면 좋겠는데요 하는 게 있으면 질문 게시판 열심히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주체는 가계, 기업, 그리고 초성 나왔죠. 해외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요 민간 경제 주체가 있어요. 민간 경제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면 여기가요 가계와 기업이 있습니다. 가계는 기본적으로 소비를 통해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고, 기업은 이제 생산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이게 민간 경제고요. 자, 이걸 확장해서 국민 경제 영역이다라고까지 하면 여기다가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 정부가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면 국민경제가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폐쇄경제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아직은 외국하고의 거래를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쇄경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국제경제 파트가 있는데요. 국제경제 파트는 여기 가계기업 정부 다 합치고 여기다 플러스해서 해외까지 그렇게 보게 됩니다. 해외까지 보게 됩니다. 해외 내지는 외국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해외까지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개방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개방 경제. 해외까지 나왔기 때문에, 해외 외국까지 나왔기 때문에 오픈된 경제, 개방 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될 초성은 뭐 영어도 나왔네요. Government Sector 이렇게 나왔으니까 정부 부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토지, 노동, 자본은 3대 생산 요소입니다. 생산에 필요한 생산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토지, 노동, 자본이 있고,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은 경영이라는 생산 요소가 있죠. 여기까지 덧붙이면 4대 생산 요소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분배해서 토지 제공에 대한 대가, 지대 임대료, 노동 제공에 대한 대가, 임금, 자본 제공에 대한 대가, 이자나 배당금 말씀드렸고요. 경영 제공에 대한 대가는 이윤이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3대 생산요소, 4대 생산요소. 이거 말고 또 생산요소가 있냐?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지만은 우리가 보통 제일 중요한 것으로 3대, 4대 이렇게 나눠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산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제 객체에는 재화와 서비스가 있죠. 재화다 그랬을 때는 이건 이제 물질로 되어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물질로 되어 있으면 재화라 그러고, 서비스다 그러면은 이건 보통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행위를 하는 사람은 보여요. 그런데 서비스는 안 보이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위가 상품화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비스라고 이야기하죠. 그 생산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제 객체에 이렇게 재화와 서비스가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계 부문은 생산 요소의 공급 주체로서 생산 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를 제공하며 그 결과로 얻은 소득을, 아까 이제 이건 말씀드렸던 그 대목이죠. 소득을 얻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소득을 얻었을 때 소비를 하는 것이고, 이걸 장래 소비를 위해서 남겨두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저축이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소득은 소비 플러스 저축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소비가 됐습니다. 기업 부문은 생산의 주체가 되죠. 노동자본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생산물에 해당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요. 그 결과로 창출한 생산량이 투입량을 초과하면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산량이면은 생산물의 수량이 되는 것이죠. 요게 되고 투입량 그러면 생산 요소의 규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생산 요소를 투입한 규모보다 생산물의 수량, 생산물의 규모가 더 크다면 남는 부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남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이윤이다. 경영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이윤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정부 부문은 규율, 레귤레이션을 담당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규율 그러니까 조금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요. 같은 말로 규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규제. 레귤레이션 규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규제라고 많이 번역하는데 우리 교재는 규율이라고 해놨어요. 규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저랬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규제가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규제는 없애야 될 대상, 규제 개혁이 필요해. 그러면서 규제를 줄이려고 노력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인상이 많이 남아있긴 할 텐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규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질서를 유지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우리 국가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가 필요한데 그거를 담당하는 데가 바로 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규제와 정책의 주체가 되고 가계와 기업이 경쟁을 하는 방식을 규율하고 정책을 수립 집행하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걷어들여요? 예, 그걸 세금 등으로 징수하거나 지출을 합니다. 자, 정부는 정부 수입을 통해서 정부 수입을 통해서 뭘 하겠어요? 정부 수입을 통해서 정부 지출을 담당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할 텐데 이 정부 수입의 방식이 크게 보면 조세 수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세가 아닌 나머지들을 붙여서 우리가 조세 외 수입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서 조세 수입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이 바로 세금이죠. 우리 교재에서 그냥 세금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금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에게 헌법상 납세의 의무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납세 의무, 강제성이 엄청 세죠. 예, 그래가지고 체납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그 체납분을 어떻게든 강제로라도 뺏어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네요. 해외 부문은 국외자로서 국내자와 국외자로 나눴을 때 국가 바깥에 있는 국외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국외자로서 국내 부분의 과하 부족을 뭐를 통해서 해결하냐? 수출 수입이에요. 수출입 줄여서 합쳐서 수출입을 통하여 해결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해결해 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었죠. 가계와 기업이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이 있을 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산 요소 시장에서 서로 만납니다. 생산 요소 시장에서 서로 한번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만나냐면 생산물 시장에서 또 한번 만나게 됩니다. 둘은 이렇게 만나는데 요 사이에 정부가 끼어들어서 정부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다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다 개입을 합니다. 이러면 이게 국내 영역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해외에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안에서의 과하 부족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건 우리가 잘 만들어서 혹은 뭐가 많이 매장돼 있어서 그거를 가져다가 판매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가져와야 돼요. 외국으로부터.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출 수입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요, 단지 재화에 대한 수출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수출입, 그 다음에 생산 요소에 대한 거래까지도 아주 활발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들어갈 말로 수출입을 잘 떠올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소비를 위한 지출은 가계는 소비 지출로, 기업은 투자 지출이라고 얘기했었죠. 투자 지출로. 그 다음에 정부는 재정 지출로, 해외는 수출의 모습으로 각각 이행된다라고 해서 이제 앞에서도 정리해드렸지만은 지출 국민 소득이다 라고 한다면
가계의 이제 소비 지출이라고 했어요. 이걸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민간 소비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민간 소비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의 투자 지출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기업의 투자 지출이 있는데 이 부분은 민간 투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정부의 재정 지출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재정 지출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걸 순수출이라 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순수출까지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12번은 이렇게 해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업은 뭐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가계에 분배하겠어요. 기업은 뭐의 주체라 그랬습니까? 기업은요, 생산의 주체죠. 이게 가계가 소비의 주체라고 한다면 기업은 생산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생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가계에 분배하고요. 정부의 법인세, 사업소득세 등의 조세, 세금 납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사업소득세로 보시고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활동의 주체로는 경제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에 뭐를 추가하여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는요 경제주체를 얘기했었어요. 경제주체를 얘기할 때는 가계, 기업, 정부 3대 경제주체에다가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한 게 가계, 기업, 정부에다가 해외, 외국을 추가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추가했는데 금융활동의 주체라고 나오면 그럼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보셔야 돼요. 금융활동을 뭐 해외하고도 할 수는 있지만 그거 빼고 일단 가계, 기업, 정부 요 3주체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요. 금융회사를 추가하는 거예요. 금융회사, 금융기관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담당합니다. 여기까지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금융회사까지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금융활동의 주체 중 금융회사는 여타 세 주체 간 금융에 이 무슨 기능일까요? 지읒, 기역, 기능을 수행한다 그랬습니다. 요거는요. 중개라는 말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기 중개 그러면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잘 아시죠? 그럴 때 중개입니다. 우리가 은행 같은 데가 딱 중개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자금의 수요자가 있고 자금의 공급자가 있을 때 이 둘 사이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중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개. 그래서 중개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해두시면 돼요. 금융회사는 중개 기능. 금융시장에서는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를 이어주는 매개 수단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자, 일단은 금융시장에서 자금 수요자, 자금 공급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금융회사예요. 일단은 금융회사, 금융기관이 그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중개를 하려면 뭔가 미끼가 있어야 됩니다. 왜 금융회사를 통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설명이 필요해요. 왜 금융회사가 빠지지 않고 필요한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 여기가 금융상품이 되는 겁니다. 금융상품. 왜 쓰고 있죠? 하나 누르면 나올 텐데. 그죠? 금융상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금융상품을 매개로 하여 이제 자금 수요자, 자금 공급자를 중개하는 데가 바로 금융회사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금융경제 분야에서 이응, 희응은 경제현상이나 투자 결과 등이 기대와 달라지는 정도를 말한다라고 했고 불확실성 또는 변동성. 뒤에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금융경제 분야에서는 이 리스크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리스크는요. 어떤 기회도 있지만 위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위험이에요. 위험이라고 말하지만 위험이지만 and 뭐가 와요? 기회가 와요. 기회. 나에게 뭔가 이득이 될 만한 기회도 온다. 이런 겁니다. 제가 강의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그 교역하고 있는 국가들한테 엄청난 관세를 두드려 때렸다가 여기에 이제 다른 나라들도 반응할 거 아니에요. 미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 매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습니까? 예? 다른 나라들도 거기에 반응할 거 아니에요. 미국산도 우리 관세 매길 거야 라고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바보 같은 경제정책이거든요. 미국이 만든 이 세계 경제 질서를 왜 미국이 뒤집을까 생각해보면 정치적 이유예요.
딴 건 없어요. 근데 지지자들도 이제 싫어하고 등을 돌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국에 들어오는 수입 상품의 관세를 두드려 때리면 그러면은 자국의 서민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입어요. 물가가 상승하겠죠. 수입 물품의 가격이 엄청 치솟을 겁니다. 그럼 자국 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는 있겠죠. 기업 입장에서 좋을 거예요.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은. 그렇지만 소비자들이 완전 붕괴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궁극적으로는 또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에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자국의 산업을 지키겠다. 자국의 고용시장을 창출하겠다. 이렇게 가니까. 근데 경제가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계란 한 알 사 먹는데 3,000원씩 줘야 된대잖아요. 이런 일을 초래하면 지지자들이라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지지자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화이트, 그 백인 노동자, 백인 화이트 블루 칼라들이죠. 이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는데 거기까지는 막 정치적으로 자극한 거예요. 적대감도 막 키우고 소수인종들이 들어와서 니네들이 이렇게 된 거야. 옛날엔 니네 잘 나갔지? 니네 자동차 산업 잘 나갈 때 니네 돈 많이 벌었지? 근데 봐, 한국의 현대기아차 이런 데가 미국에다 관세도 없이 막 수출하니까 니네 일자리 없어졌어. 이렇게 막 자극하고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니네 일자리 뺏었어.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했지만은 어때요? 예, 아무튼 이제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당장은 좋아 보이잖아요.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미국에서 모든 걸 다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런 이제 상황에서 결국에는 자기네들의 위험도 키우게 된 셈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이제 그 얘기는 약간 격가지였습니다. 격가지였는데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우리가 좀 알긴 알아야 되니까 살짝 바쁘시지만 한 말씀 드려봤고 한 1분 정도 썼습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돌아와서 그런 거를 막 미국에서 결정을 하면 그러면 미국의 금융시장도 출렁출렁하고 각 나라들의 금융시장들도 엄청 출렁출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이 관세를 매기면서 우리나라도 거기다 리스트에 넣었죠. 그럴 때 엄청 폭락했어요. 환율은 치솟고 주가는 폭락하고 이랬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또 미국이 살짝 또 자기네가 내지른 거를 걷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으니까 걷어들입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주가가 막 폭등해가지고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막 그랬어요. 사이드카 우리의 뭐 시험 범위까지는 아니지만 사이드카가 뭐냐면 너무 주가 급등할 때 이거를 좀 이렇게 안정시켜 주는 거예요. 경제는요 너무 크게 튀어 올라가도 문제예요. 너무 떨어지는 건 당연히 문제고 너무 튀어 올라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워워 진정시켜 주는 이런 이제 작용을 하는데 올라갈 때도 사이드카, 내려갈 때도 뭐 또 이제 이런 장치들을 다 발동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게 바로 리스크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한 거예요.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던 분들은 미국이 관세를 두드려 때렸을 때는 이 폭락하니까 그게 위험이죠. 그렇지만은 다시 관세를 철회했을 때는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일종의 기회가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리스크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요거 이제 위험으로 답을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시간 준비한 것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일부러 좀 짧게 준비했어요. 이런 식의 맛배기처럼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좀 더 많은 양을 박진감 있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으로 공부하면 되겠구나라고 잘 생각해 놓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